차가운 밤비가 거대한 통유리창을 세차게 두드렸다. 천둥 소리가 멀리서 둔탁하게 울리며 서울 상류층의 심장부인 한남동 언덕 위에 자리한 호화로운 저택의 정막을 갈랐다. 서유진은 숨 막히는 정막이 감도는 거실 소파에 꼿꼿이 앉아 있었다. 최고급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과 벽에 걸린 수억 원을 호가하는 그림들이 이 집의 불을 과시했지만 그녀에게는 이 모든 것이 금태를 두른 차가운 감옥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그녀는 남편 진성건설의 총수인 강태준을 기다리고 있었다. 몇 시간 전 그의 비서로부터 간결한 메시지가 도착했다. 회장님께서 오늘 저녁 중요한 용무로 댁에 들르실 예정입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중요한 용무. 그 네 글자가 유진의 심장을 얼음장처럼 차갑게 만들었다. 지난 몇 달간 그들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보이고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냉기가 밀려들었다. 강태준이 값비싼 캐시미어 코트에 맺힌 빗방울을 털며 들어섰다. 그는 185cm가 넘는 훤칠한 키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남자였다. 그의 존재감은 언제나 공간을 압도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오만함과 더불어 노골적인 경멸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소파에 앉은 유진을 마치 가구의 일부처럼 스쳐 지나갔다. 늦었네요.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이 평정심은 그녀가 지난 10년간 이 집에서 살아남기 위해 갈고 닦은 갑옷이었다. 그녀는 한때 법조계를 뒤흔들었던 천재 MA 변호사였다. 하지만 강태준을 만나고 그의 야망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다. 강태준은 그녀의 말을 무시한 채 거실 중앙의 유리 테이블로 다가갔다. 그는 검은색 가죽 서류 가방을 열고 두툼한 서류철 하나를 꺼내 그녀 앞으로 던졌다. 종이 뭉치가 테이블 위에서 미끄러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서명해.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조차 실려 있지 않았다. 유진의 시선이 서류의 표지로 향했다. 이혼 합의서.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잠시 호흡이 멎는 듯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서류를 집어들었다. 위자료, 재산 분할, 모든 것이 강태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었다. 그녀가 지난 10년간 진성건설을 지금의 자리에 올려놓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 따위는 철저히 무시된 처사였다. 이게 당신이 말한 중요한 용무였군요. 유진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조차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침착함이 강태준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는 유진이 울고불고 매달리며 애원하는 모습을 기대했다. 그것이 그가 상상했던 이별의 그림이었다. 강태준은 조소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몇 장의 사진을 그녀 앞에 테이블로 전송했다. 거대한 화면에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의 내부 사진과 번쩍이는 붉은색 슈퍼카의 모습이 차례로 떠올랐다. 궁금할까봐 미리 보여주지. 한솔아, 그녀를 위해 내가 준비한 선물이야. 유진의 시선이 화면에 고정되었다. 한솔아. 요즘 가장 주목받는 신인 여배우이자 몇 달째 타블로이드 신문의 일면을 장식하고 있는 강태준의 스캔들 상대였다. 이 집과 차, 합쳐서 100억쯤 들었나. 강태준은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무심하게 덧붙였다. 100억, 유진이 자신의 경력을 포기한 대가로 받은 금액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액수였다. 그리고 이건 그가 또 다른 서류철을 꺼냈다. 이번에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차량 구매 계약서였다. 소유주란에는 선명하게 한소라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이 정도는 받을 자격이 있어. 나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니까 당신과는 달라. 강태준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유진의 심장에 밝혔다.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을 담고 있지 않았다. 그 대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 감돌았다. 한때 법정에서 상대방의 논리를 조목조목 분쇄하던 독사 서유진 변호사의 눈빛이었다. 100억이라. 진성건설이 지금 그 정도 현금을 사적인 용도로 유용할 만큼 여유가 있었나요? 강태준은 순간 당황했다. 그는 유진이 돈 문제나 감정적인 비난을 할 것이라 예상했지. 회사의 재무 상태를 정확히 짚어낼 줄은 몰랐다. 그는 유진을 너무 오랫동안 자신의 화려한 세장 속에 갇힌 새로만 여겼다. 그녀가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네가 상관할 바 아니야. 그가 목소리를 높였다. 넌 그저 이 서류에 서명하고 내 집에서 나가면 돼. 네가 이 집에서 이룬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넌 그냥 내 성공에 기생해온 장식품일 뿐이었어. 그의 말은 잔인했지만 유진을 무너뜨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유진은 조용히 일어섰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망설임 없는 손길로 이혼 합의서의 마지막 장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서유진. 그녀의 필체는 단정하고 힘이 있었다. 그녀는 서류를 강태준에게 밀어주었다. 됐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녀의 이런 태도는 강태준을 더욱 불쾌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생각했지만 유진의 눈에서는 패배자의 절망을 찾아볼 수 없었다. 지금 당장 나가. 이 집에서 네 물건은 하나도 가져갈 생각 마. 네 몸뚱이 하나만 나가면 돼. 그는 마지막까지 그녀에게 굴욕을 주려 했다. 유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걱정 말아요. 당신의 돈으로 산 것들에는 미련 없으니까. 그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녀는 2층의 드레스룸으로 올라가지 않았다. 대신 현관 옆 작은 창고방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녀가 이 집에 처음 들어올 때 들고 왔던 낡은 여행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가방 안에는 값비싼 보석이나 명품 옷 대신 그녀의 변호사 시절 서류 몇 개와 낡은 법전, 그리고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비상금만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예견하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강태준의 오만함이 이런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유진이 작은 가방 하나만을 들고 계단을 내려오자 강태준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유진이 최소한 값비싼 보석이라도 챙기려 할 줄 알았다. 고작 그거야? 10년간 내 아내로 살면서 얻은 게 고작 그 낡은 가방 하나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유진은 현관문 앞에서 멈춰 섰다. 그녀는 천천히 뒤돌아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빗소리를 뚫고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당신은 100억을 주고 여자를 샀지만 난 내 자유를 되찾았어요. 그리고 강태준 씨, 당신은 곧 알게 될 거예요. 당신이 오늘 벌인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상처받은 아내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을 선포하는 전사의 눈빛이었다. 강태준은 그 서늘한 시선에 순간적으로 오한을 느꼈다. 그가 무언가 반박하려 입을 열기 전에 유진은 이미 빗속으로 몸을 돌렸다. 무거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저택 안에 울려 퍼졌다. 유진은 쏟아지는 비를 고스란히 맞으며 언덕을 걸어 내려갔다. 차가운 빗물이 그녀의 얼굴을 적셨지만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뺨을 흐르는 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하려 하지 않았다. 저 멀리서 미리 불러둔 택시 한 대가 희미한 헤드라이트를 밝히며 다가오고 있었다.
유진은 택시에 올라타며 마지막으로 언덕 위의 거대한 저택을 돌아보았다. 한때 그녀의 모든 것이었던, 그러나 이제는 그녀의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곳을. 시작이야, 서유진.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차가운 도시의 불빛 속으로 택시가 사라져갔다. 택시에서 내린 곳은 화려한 한남동 저택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강남의 번잡한 상업지구 뒷골목에 위치한 낡은 오피스텔 앞이었다. 빗줄기는 조금 가늘어졌지만 여전히 차가운 공기가 유진의 젖은 옷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 아니, 임시거처로 들어섰다. 10평 남짓한 작은 원룸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젖은 코트를 벗어 현관문 손잡이에 아무렇게나 걸쳤다. 낡은 여행 가방을 방 한가운데 내려놓고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과거와 현재가 뒤섞여 있었다. 닳고 다른 법전 몇 권과 MA 관련 전문서적들, 그리고 그녀가 서유진 변호사로 불리던 시절의 흔적이 담긴 낡은 노트북이 전부였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강태준의 눈을 피해 몇 달에 걸쳐 몰래 창고방에 숨겨두었다. 유진은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나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다. 지난 10년간 최고급 실크 잠옷과 값비싼 화장품에 둘러싸여 있던 강태준의 아내는 온데간데 없었다.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그녀는 10년 전 밤샘 야근도 마다하지 않으며 승리를 쟁취하던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다. 눈빛이 다시 날카로워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가방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타인의 명의로 개통된 일회용 휴대폰과 현금 다발이 들어 있었다. 이것이 그녀가 수년간 남편 몰래 준비한 유일한 비상금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에 전원을 켰다. 짧은 부팅음과 함께 화면이 밝아졌다. 유진은 단 하나의 번호를 망설임 없이 눌렀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잠이 덜 깬 듯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이 시간에 누구? 유진은 그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입을 열었다. 오랜만이에요, 이민혁 변호사.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순간 숨을 멈추는 듯했다. 선배님, 서유진 변호사님 맞으십니까? 이민혁의 목소리가 놀라움과 흥분으로 떨렸다. 이민혁은 유진이 국내 최고 로펌에서 에이스로 활약할 당시 그녀를 그림자처럼 따르던 후배 변호사였다. 유진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불도저 같은 추진력을 누구보다 존경했던 인물이었다. 유진이 결혼과 동시에 은퇴를 선언했을 때 그는 누구보다 안타까워했다. 맞아요. 미안해요. 이렇게 이른 시간에. 혹시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유진은 시간을 지체할 생각이 없었다. 그녀에게는 감상에 젖을 여유 따위는 없었다. 이민혁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선배님,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있는 곳으로 오시겠습니까? 서초동 제 사무실입니다. 작지만 안전합니다. 1시간 뒤 유진은 사자법률사무소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린 건물 앞에 섰다. 이민혁의 사무실은 그의 말대로 작았지만 밤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서류 더미로 가득 차 있어 그의 성실함을 짐작게 했다. 이민혁은 10년 전보다 훨씬 성숙해진 모습이었지만 유진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예전처럼 존경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유진의 젖은 머리와 초라한 행색을 애써 외면하며 따뜻한 차를 내왔다. 선배님, 도대체 무슨 일이? 강태준 회장님과는 그는 조심스럽게 말끝을 흐렸다. 그는 이미 언론을 통해 강태준과 한소라의 스캔들을 알고 있었다. 유진이 이런 모습으로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은 단 하나를 의미했다. 유진은 찻잔을 들어 온기를 느꼈다. 오늘 이혼했어요.
빈손으로 쫓겨났죠. 그녀는 감정을 배제한 채 사실만을 건조하게 전달했다. 이민혁의 얼굴이 분노로 굳어졌다. 그 자식이 감히 선배님께, 선배님이 진성건설을 위해 얼마나. 유진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민혁 씨, 난 복수를 하러 온 게 아니에요. 내 일을 되찾으러 온 거예요. 그녀의 눈이 형형하게 빛났다. 강태준 회장, 그리고 진성건설. 내가 그들을 상대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어요? 난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수입료도 당장은 줄 수 없을지 몰라요. 이민혁은 잠시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수입료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선배님과 다시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 오만한 강태준의 뒤통수를 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의 충성심은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다. 유진의 입가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미소가 번졌다. 좋아요. 그럼 시작하죠. 우선 진성건설의 현재 재무 상태와 최근 진행 중인 대형 프로젝트들을 샅샅이 뒤져야 해요. 특히 현금 흐름이 중요해요. 그녀는 낡은 노트북을 꺼내 전원을 켰다. 강태준 회장은 한소라에게 100억 원대의 펜트하우스와 차를 사줬어요. 개인 재산으로 그랬을 수도 있지만 내 감으로는 그 돈이 깨끗한 돈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유진은 노트북 화면에 진성건설의 복잡한 지배 구조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기억력은 10년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정확했다. 진성건설은 최근 몇 년간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했어요. 특히 블루코스트라는 동해안 리조트 개발 사업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고 있죠. 그 프로젝트, 뭔가 이상해요. 강태준이 유난히 집착했거든요. 유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이민혁은 그녀의 분석에 감탄하며 자신의 컴퓨터로 관련 자료들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블루코스트 리조트. 맞습니다. 업계에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사업성 평가가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인허가가 났고 제1금융권에서도 거액의 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인허가 과정과 대출 승인 과정. 그 뒤에 분명 검은 거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100억 원은 어쩌면 그 거래의 일부 혹은 비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나온 돈일 수도 있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낮고 확신에 차 있었다. 두 사람은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자료를 분석했다. 유진은 10년간 억눌려 있던 지성과 야수 같은 감각을 되살려냈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준의 화려한 저택에 갇혀 있던 인형이 아니었다. 그녀는 먹잇감을 발견한 굶주린 암사자였다. 이민혁은 진성건설의 공시자료, 하청업체 목록, 관련 언론 기사들을 닥치는 대로 수집했다. 선배님, 여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블루코스트 사업의 주요 자재 납품 업체 중 하나인 태산 머티리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설립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신생업체인데 수백억 원대의 독점 계약을 따냈습니다. 유진의 눈이 번뜩였다. 태산 머티리얼 대표이사는 누구죠? 이민혁이 재빨리 법인 등기부 등본을 열람했다. 대표이사는 한정식?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주주 명단을 보니 맙소사 한소라의 아버지가 감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한소라에게 단순한 선물을 준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한소라와 그녀의 가족을 이용해 회사의 돈을 빼돌리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100억 원은 그저 빙산의 일각일 뿐, 그 아래에는 훨씬 더 거대하고 추악한 비리의 빙하가 숨겨져 있을 터였다. 유진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강태준. 당신은 너무 오만했어. 날 버린 것까지는 좋았는데 하필이면
내 전문 분야를 건드렸거든. 그녀는 이민혁을 바라보았다. 민혁 씨, 지금부터 태산 머티리얼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주세요. 자금 흐름, 세무 자료, 그리고 진성건설과의 모든 계약서를요.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내야 해요. 알겠습니다. 선배님. 이민혁의 목소리에는 전의가 불타올랐다. 그는 자신의 우상이자 스승이었던 서유진이 화려하게 부활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도 그 거대한 전쟁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에 흥분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유진은 낡은 오피스텔 창밖으로 보이는 회색빛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어젯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오늘 아침 그녀는 모든 것을 되찾을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손에는 복수라는 칼 대신 정의와 법률이라는 더 날카롭고 강력한 무기가 들려 있었다. 강태준의 제국에 첫 번째 균열을 낼 준비가 끝난 것이다. 이민혁 변호사의 작은 사무실은 전쟁 상황실로 변해 있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분석 끝에 서유진과 이민혁은 진성건설의 블루코스트 프로젝트에 거대한 검은 구멍이 뚫려 있음을 확신했다. 태산 머티리얼은 강태준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한소라 일가에게 이권을 몰아주기 위해 세운 유령 회사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것을 직접 공격하기에는 아직 증거가 부족했고 강태준의 반격을 감당할 힘도 없었다. 유진은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정면 돌파 대신 성벽의 가장 약한 돌 하나를 빼내는 전략을 선택했다. 민혁 씨, 태산 머티리얼에 자금을 몰아주기 위해 강태준이 다른 곳에서 무리하게 비용을 절감하고 있을 거예요. 특히 블루코스트 프로젝트에 묶인 하청 업체들을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불공정 계약이나 대금 미지급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녀의 예측은 정확했다. 이민혁은 곧 관련 소송 자료 더미 속에서 한울 이씨라는 작은 건설 자재 업체를 찾아냈다. 한울 이씨는 블루코스트 현장에 철근을 납품해 왔으나 최근 진성건설로부터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막대한 위약금까지 물게 될 처지에 놓여 있었다. 이미 1심에서는 거대 로펌 태평양을 앞세운 진성건설에 참패한 상태였다. 이거예요. 유진의 눈이 빛났다. 이 사건 우리가 맡아야 해요. 이민혁은 잠시 망설였다. 선배님. 하지만 이미 1심에서 패소한 사건입니다. 상대는 태평양입니다. 진성건설의 법무팀은 국내 최고 수준입니다. 뒤집기가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유진은 1심 판결문을 날카롭게 훑어보았다. 불가능하지 않아요. 1심 변호인은 진성건설이 제시한 계약서의 함정 조항에 완전히 말려들었어요. 그들은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 해석 싸움에서 진 거예요. 하지만 난 그 계약서를 만든 사람 중 하나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다음 날 유진과 이민혁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공장에 있는 한울 이씨 사무실을 찾았다. 사무실은 빚쟁이들의 독촉장으로 가득했고 김진우 사장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그는 10년 동안 잊혔던 변호사 서유진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다. 서유진 변호사입니다. 한울 이씨의 항소심을 막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유진이 명함을 건네며 본론을 말했다. 김 사장은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변호사? 됐습니다. 1심에서도 수천만 원을 썼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태평양을 상대로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냥 공장 문 닫는 일만 남았습니다. 유진은 그의 책상 위에 놓인 1심 소송 기록을 가리켰다. 김 사장님, 1심 변호인은 진성건설이 제시한 자재품질 표준 미달 주장에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진성건설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내부 품질 기준표를 그대로 인정해버렸죠.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이건 진성건설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 원본입니다. 제가 8년 전에 직접 검토했던 버전이죠. 여기 13조 사항을 보시죠. 품질 기준 변경 시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호 합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진성건설은 이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김 사장의 텅 비었던 눈에 희미한 빛이 돌아왔다. 그는 유진을 다시 바라보았다. 이 젊은 변호사는 자신이 수개월간 보지 못했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납품한 철근에서 결함이 발견되었다고.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 결함 보고서 진성건설 측에서 지정한 사설 업체에서 발급한 겁니다. 공신력이 없어요. 우리는 법원에 공식적인 감정평가를 재요청할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장님은 진성건설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모든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녀는 김 사장이 무심코 쌓아두었던 현장 작업 일지와 자재, 반출입 기록, 그리고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을 가리켰다. 이 모든 것이 진성건설이 얼마나 악의적으로 한울 이 씨를 압박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니라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입니다. 김 사장은 처음으로 희망을 보았다. 그는 유진의 손을 잡았다. 변호사님, 정말 이길 수 있겠습니까? 유진은 그의 손을 맞잡았다. 승리를 장담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법정에서 명백히 밝히겠다고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날,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태평양의 변호인단은 여유만만한 태도였다. 그들은 10년 만에 법정에 복귀한 서유진이라는 이름을 전혀 경계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이 사건은 이미 이긴 싸움의 연장선일 뿐이었다. 강태주는 물론 이 작은 재판에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재판이 시작되고 태평양 측 변호사가 1심의 논리를 그대로 반복하며 한울리 씨의 귀책 사유를 주장했다. 이제 유진의 반론 차례였다. 그녀는 천천히 변호인석에서 일어섰다. 법정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10년간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침착하고 당당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사건의 본질은 자재의 품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최고 건설사인 진성건설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힘없는 하청업체를 어떻게 쥐어짰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법정 전체를 울렸다. 태평양 변호인단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스쳤다. 유진은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다. 그녀는 진성건설이 계약서의 모호한 조항을 이용해 어떻게 한울 이 씨를 압박했는지, 일방적으로 품질 기준을 변경하고 무리한 납품 일정을 요구했는지를 논리정연하게 폭로했다. 그녀는 단순한 법리 해석을 넘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재구성했다. 진성건설은 블루코스트 프로젝트의 비용 절감을 위해 한울 이 씨를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유진은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그것은 진성건설 내부 구매팀에서 현장 소장에게 보낸 이메일이었다. 이민혁이 밤을 새워 찾아낸 1심 변호인단이 놓쳤던 증거였다. 여기 이메일을 보십시오. 블루코스트 관련 하청업체 비용 20% 일괄 삭감, 목표 미달성 시 담당자 문책,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 것.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기업의 업무 지시입니까? 이것은 약탈입니다. 법정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유진은 태평양 변호인단을 바라보았다. 피고 측 변호인단은 자신들의 의뢰인이 법의 수호자가 아니라 법의 포식자임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변론은 쐐기였다. 재판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고 태평양 변호인들은 창백해진 얼굴로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다. 며칠 후 판결이 나왔다.
기적 같은 역전승이었다.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진성건설의 부당한 계약 해지를 인정하며 한울 이 씨의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사장은 법정 밖에서 유진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이 승리의 소식은 즉시 경제신문 한 귀퉁이에 작은 기사로 실렸다. 진성건설 하청업체 상대 갑질 소송 패소. 강태준에게 이 돈은 푼돈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의 사무실에 보고서가 올라왔을 때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패소 사실이 아니었다. 그의 눈은 원고 측 변호사의 이름에 고정되었다. 서유진 사자법률사무소. 강태준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100억을 받고도 모자라 감히 자신의 제국에 흠집을 내려 하는 것인가. 그는 자신의 화려한 세장 속에 가둬두었던 새가 사실은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매였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즉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유진. 그 여자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전부 알아내. 당장. 그리고 태평양의 그 무능한 것들 전부 해고해.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번뜩였다. 같은 시각 유진은 낡은 오피스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첫 번째 수는 성공했다. 그녀는 한울 이 씨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강태준에게 자신의 존재를 확실하게 각인시켰다. 이제 그는 방어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유진이 원하는 바였다. 적이 움직여야 빈틈이 보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균열이 생겼다. 진성건설 70층 회장실.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뒤에 앉은 강태준의 얼굴은 분노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그의 시선은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 PC의 작은 기사에 고정되어 있었다. 진성건설 하청업체 상대 갑질 소송 패소. 금액은 진성그룹의 하루이자에도 미치지 못하는 푼돈이었지만 원고 측 변호사 서유진이라는 이름이 그의 심기를 거슬렀다. 그는 최고급 가죽 의자에 몸을 깊숙이 묻었다. 10년간 자신의 그늘 아래서 순종적인 아내로 살았던 여자. 자신이 100억을 들여 산 새, 장난감에 밀려 헌신짝처럼 버린 여자. 그 여자가 감히 자신의 제국에 흠집을 냈다. 그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태준 씨, 그렇게 심각한 표정 지으니까 무서워요. 실크 가운을 걸친 한소라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교태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는 회장실 안쪽에 마련된 개인 휴게실에서 방금 나온 참이었다. 그녀의 눈은 강태준의 손에 들린 태블릿을 향해 있었다. 그 여자, 서유진 변호사 말이에요? 아직도 태준 씨 주변을 맴도는 거예요? 강태준은 거칠게 태블릿을 테이블 위로 던졌다. 쥐새끼 같은 년, 감히 내게 이빨을 드러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한소라는 그의 분노를 부채질했다. 그녀는 강태준의 품에 파고들며 일부러 공포에 질린 듯 몸을 떨었다. 무서워요, 태준 씨. 그 여자 돈 때문에 저러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저한테 사준 집이랑 차. 그것 때문에 저러는 거라면 어떡해요? 혹시 저한테까지 해코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녀의 눈에는 교활한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유진의 존재가 자신의 지위를 위협하는 가시처럼 느껴졌다. 한소라의 말은 강태준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감히 자신의 여자를 겁먹게 해? 그는 즉시 비서실장과 법무팀장을 호출했다. 몇 분 후 최고 엘리트들로 구성된 임원들이 그의 앞에 일렬로 서서 고개를 숙였다. 강태준의 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서유진, 그 여자가 무슨 수작을 부리는지 모르겠지만 당장 싹을 잘라버려. 내가 뭘 의미하는지 알겠지? 그는 법무팀장을 노려보았다. 태평양의 무능한 것들은 당장 계약 해지해.
그리고 지금부터 서유진이라는 이름이 이 바닥에서 단 한 건의 수임도 맞지 못하게 만들어. 법무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회장님, 하지만 그건 변호사법에 법, 강태준이 조소했다. 이 나라에서 내 말이 곧 법이야. 건설협회, 변호사협회, 내 이름이 닿는 모든 곳에 연락해. 서유진에게 사무실을 임대해 주거나 사건을 맡기거나 심지어 협력하는 로펌이 있다면 진성건설의 모든 거래에서 즉시 배제한다고.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제왕인 진성건설을 적으로 돌리면서까지 무명의 변호사 서유진에게 손을 내밀 로펌은 어디에도 없었다. 강태준의 명령은 즉각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행되었다. 거대한 권력의 그물이 한 사람을 향해 좁혀지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서초동의 사자법률사무소는 한울 이씨 승소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상한 한파를 맞고 있었다. 승소 소식을 듣고 상담을 요청했던 몇몇 중소기업 대표들이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미안하게 됐다는 애매한 말만 남기고 전화를 피했다. 이상합니다, 선배님. 어제까지만 해도 당장 계약하자던 분들인데. 이민혁이 착잡한 표정으로 통화 목록을 확인했다. 유진은 창밖을 내다보며 이미 상황을 짐작하고 있었다. 강태준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야. 생각보다 빠르네. 설상가상으로 오피스텔 건물주가 찾아왔다. 그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이민혁에게 말했다. 이 변호사님, 정말 미안하게 됐수다. 건물이 갑자기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서 긴급 리모델링에 들어가야 해요. 다음 주까지 사무실을 비워주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주까지요. 그게 무슨 말씀? 이민혁이 항의하려 했지만 건물주는 이미 서둘러 도망치듯 사라졌다. 모든 것이 너무나 노골적이고 치졸했다. 강태준은 유진과 이민혁이 발디딜 곳조차 없애버리려 하고 있었다. 그들의 작은 승리는 거인의 분노를 깨우는 대가일 뿐이었다. 하지만 강태준의 복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유진을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고립시키길 원했다. 그는 자신의 금융팀을 동원해 유진의 모든 금융 거래 내역을 샅샅이 뒤졌다. 그녀가 이혼 합의서에 따라 받은 최소한의 위자료 계좌가 발견되었다. 유진은 그 돈을 단 한 푼도 건드리지 않고 있었다. 강태준은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즉시 새로운 법무팀에게 지시했다. 그 계좌 당장 동결시켜. 이혼 과정에서 누락된 재산이 발견되었다는 둥 아무 명분이나 만들어. 법원에서 받아주든 말든 상관없어. 일단 묶어놔. 며칠 후 유진은 은행으로부터 계좌 지급 정지 통지서를 받았다. 법원의 공식 명령이 아닌 진성건설 법무팀이 보낸 일방적인 통보였지만 효력은 즉각적이었다. 그녀의 마지막 비상금마저 묶여버린 것이다. 그녀는 이제 정말 빈손이었다. 이민혁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강태준의 압력은 이민혁의 본가까지 미쳤다. 이민혁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작은 부품 공장에 갑자기 세무조사가 들이닥쳤고 주요 거래처들이 일제히 납품 계약을 취소했다. 이민혁은 아버지의 절규가 담긴 전화를 받고 망연자실했다. 유진이 막 포장된 박스들이 쌓인 텅 빈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이민혁은 책상에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선배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유진은 그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나 절망 대신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지급 정지 통지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나도 마찬가지야, 민혁 씨. 강태준은 우리를 말려 죽이려 하고 있어.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모든 구멍을 막고 있지. 이민혁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그럼 우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무실도 잃고 의뢰인도 잃고 저는 가족까지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무모했습니다. 그는 패배감을 느꼈다. 유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니, 무모했던 건 우리가 아니야. 강태준이지.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으로 스스로 함정을 팠어. 그는 우리가 물러설 곳이 없게 만들었지. 유진은 일어섰다. 그녀는 창밖의 번잡한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강태준은 우리가 한울 이씨 같은 작은 사건들로 귀찮게 굴 거라고 생각했겠지. 그래서 우리의 팔다리를 묶으려 했어. 하지만 그는 중요한 걸 몰라. 그녀가 이민혁을 돌아보았다. 팔다리가 묶인 맹수는 어떻게 싸우지? 바로 상대의 목덜미를 물어뜯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가장 위험한 방식으로 싸우는 법이거든. 강태준의 잔인한 보복은 유진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마지막 남은 망설임까지 없애주었다. 지금까지는 맛보기였어. 하지만 이제부터는 진짜 전쟁이야. 유진의 눈빛이 번뜩였다. 강태준은 우리에게서 모든 합법적인 길을 빼앗아갔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갈 길은 하나뿐이야.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길, 그의 제국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그 길로. 유진은 자신의 낡은 노트북을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블루코스트 프로젝트와 태산 머티리얼에 대한 초기 분석 자료가 들어 있었다. 민혁 씨, 지금부터 우리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해. 태산 머티리얼의 자금 흐름, 그리고 그 돈이 흘러 들어간 진짜 주인을 찾아야 해. 강태준과 한소라, 그리고 그 뒤에 숨은 더 큰 권력까지. 이민혁은 유진의 흔들림 없는 모습에 다시금 용기를 얻었다. 그녀의 분노는 뜨겁게 폭발하는 대신 차가운 강철로 벼려져 있었다. 강태준의 무자비한 탄압은 서유진이라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다. 강태준의 전방위적인 압박은 서유진과 이민혁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 사무실은 폐쇄되었고 계좌는 동결되었으며 이민혁의 가족까지 협박받는 상황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양지에서 싸울 수 없었다. 그들의 새로운 전쟁 사령부는 서울 변두리 낡은 상가 건물의 지하에 위치한 이민혁의 대학 동기 소유의 작은 창고가 되었다.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먼지 냄새 가득한 공간이었다. 박스가 어지럽게 쌓인 구석에 작은 책상 2개와 컴퓨터가 놓였다. 유진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를 느끼며 낡은 노트북을 켰다. 강태준은 우리가 여기서 질식사하기를 바랄 거야. 그녀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나직이 말했다. 그는 우리가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갔어. 법정, 의뢰인, 심지어 사무실까지. 이민혁은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으며 침울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선배님,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그들은 괴물입니다. 우린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패배감이 묻어났다. 유진은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 가진 게 있어. 바로 이유야. 강태준은 탐욕 때문에 싸우지만 우리는 살기 위해 싸워. 그리고 그녀는 화면에 블루코스트 리조트의 조감도를 띄웠다. 그의 가장 큰 약점인 이걸 우리가 알고 있지. 그는 우리를 너무 세게 눌렀고 덕분에 우리는 더 깊이 파고들 수밖에 없게 됐어. 이젠 망설일 필요가 없으니까. 그녀의 전략은 명확했다. 더 이상 법정에서의 소규모 공방은 무의미했다. 강태준이라는 거대한 나무를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그 뿌리, 즉 그의 자금줄과 그를 비호하는 권력의 핵심을 잘라내야 했다. 그 핵심은 블루코스트 프로젝트와 태산 머티리얼이었다. 민혁 씨, 태산 머티리얼의 자금 흐름을 다시 추적해줘. 100억 원.
그 돈이 한소라에게 흘러 들어간 방식이 너무 노골적이었어. 그건 강태준의 오만함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더 큰 돈을 감추기 위한 연막일 수도 있어. 유진은 자신의 M.A. 변호사 시절의 감각을 총동원해 진성건설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민혁은 자신의 해킹 실력에 가까운 정보 수집 능력을 발휘했다. 그는 여러 개의 차명 계좌와 유령 회사를 거치며 복잡하게 세탁되는 태산 머티리얼의 자금 흐름을 밤새워 추적했다. 선배님, 이상합니다. 자금이 몇 단계를 거친 뒤에 사라집니다. 마치 블랙홀처럼요. 마지막 종착지는 조세 피난처에 등록된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더 이상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유진은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돈의 흐름이 막혔다면 돈을 움직인 사람을 추적해야지. 그녀는 책상 위 화이트보드에 세 개의 이름을 적었다. 강태준, 한소라, 그리고 한정식, 한소라 부친. 그녀는 한소라의 이름에 붉은색 원을 그렸다. 한소라, 강태준은 왜 하필 그녀를 선택했을까? 단순히 젊고 아름다워서? 아니야. 강태준 주변에 그런 여자는 널렸어. 유진은 자신의 결혼 생활을 떠올렸다. 강태준은 철저히 실리를 따지는 인간이었다. 태산 머티리얼의 감사 자리에 그녀의 아버지를 앉혔어. 그녀는 단순한 정부가 아니야. 그녀는 연결고리이자 브로커야. 유진의 가설은 대담했다. 강태준이 한소라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비자금으로 누군가에게 상납을 하고 있다는 것. 민혁 씨, 지난 1년간 한소라의 모든 공개 일정을 조사해줘. 그녀의 SNS, 팬카페 일정, 연예부 기사까지. 그리고 그 날짜들을 블루코스트 프로젝트의 주요 인허가 일정과 대조해보는 거야. 이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일과도 같았다. 하지만 이민혁은 묵묵히 데이터를 수집하고 대조하기 시작했다. 며칠간의 밤샘 작업 끝에 그들은 마침내 의미 있는 패턴을 발견했다. 이민혁이 흥분한 목소리로 유진을 불렀다. 선배님, 찾았습니다. 그가 화면에 두 개의 타임라인을 나란히 띄웠다. 하나는 블루코스트 프로젝트의 인허가 진행 상황이었고, 다른 하나는 한소라의 비공식 일정이었다. 보십시오. 작년 8월 15일 블루코스트의 환경 영향 평가가 이례적으로 조건부 승인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매우 까다로운 사안이었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바로 그날 밤 한소라는 강원도의 한 최고급 프라이빗 골프 리조트에서 목격되었습니다. 강태준과 함께였겠지. 유진이 무심하게 말했다. 아닙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강태준 회장은 그날 서울에서 열린 공식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한소라가 만난 사람은 국토교통부의 고위 간부 박성진 국장이었습니다. 이민혁이 박성진 국장의 프로필 사진을 띄웠다. 유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계속해. 그리고 11월 10일 진성건설이 KDB 은행으로부터 2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시 업계에서는 담보 가치에 비해 과도한 대출이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 주말 한소라는 청담동의 한 회원제 일식집에서 KDB 은행의 부행장인 이석훈과 단둘이 만났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무서운 속도로 맞춰지고 있었다. 강태경은 한소라의 화려한 외모와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방패막이 삼아 위험한 로비를 감행했던 것이다. 그녀는 단순한 브로커가 아니라 거물급 인사들을 상대하는 치명적인 무기였다. 강태준. 정말 무서운 인간이군. 유진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한소라를 이용해 자신은 법적 책임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국토부와 은행 양쪽을 모두 구워 삶은 거야. 태산 머티리얼에서 조성된 비자금이 이들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갔을 게 분명해. 한소라에게 사준 100억 원짜리 집과 차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어. 그건 성공 보수였던 거야.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나 배임 사건이 아니었다. 정관계와 금융계를 아우르는 거대한 부패 카르텔이었다. 강태준이 왜 그토록 오만하게 자신을 내쫓고 한울 이 씨의 작은 패소에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했는지도 이해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드러날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유진은 지하 창고의 차가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그녀는 두려움 대신 기묘한 흥분을 느꼈다. 드디어 찾았다. 강태준이라는 거대한 성을 일격에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급소. 민혁 씨, 우린 지금 핵폭탄을 손에 쥔 거야. 하지만 이걸 터뜨리려면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 그녀는 이민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박성진 국장과 이석훈 부행장. 그들이 한소라를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해. 태산 머티리얼의 돈이 그들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스모킹건 결정적 증거이 필요해. 그들이 받은 돈이 대가성 뇌물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해. 이민혁은 마른 침을 삼켰다. 이것은 이제 변호사의 업무 영역을 넘어서고 있었다. 이것은 목숨을 건 첩보전이었다. 선배님, 그건 저희 힘만으로는 알아. 유진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래서 우리에겐 동맹이 필요해. 강태준처럼 거대한 적을 상대하기엔 우리 둘은 너무 약하니까. 강태준의 제국 내부에서 그에게 불만을 품고 그를 끌어내리고 싶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야 해. 유진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축축한 지하 창고의 공기는 며칠째 이어진 철야 작업으로 무겁고 탁했다. 서유진과 이민혁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맹수처럼 지쳐 있었다. 강태준의 압박은 숨통을 조여왔고 그들이 확보한 블루코스트와 한소라 그리고 정관계 인사들의 연결고리라는 강력한 정황 증거는 그것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물증 없이는 무용지물이었다. 돈의 흐름은 조세 피난처에서 끊겼고 고위 인사들은 철저한 익명성 뒤에 숨어 있었다. 이대로는 안 돼. 유진이 며칠 만에 처음으로 컵라면이 아닌 차갑게 식은 커피를 마시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눈은 퀭했지만 그 안의 빛은 조금도 사그라들지 않았다. 우리는 외부에서 성벽을 기어오르고 있었어. 하지만 성벽은 너무 높고 견고해. 강태준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사다리를 걷어차 버렸지. 이민혁은 수염이 덥수룩한 얼굴을 쓸어내렸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선배님? 저희에겐 이제 아무런 합법적인 수단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무력감이 짙게 배어 있었다. 유진은 천천히 일어서서 낡은 화이트보드로 다가갔다. 그녀는 보드 한가운데에 진성건설이라는 네 글자를 적었다. 성벽을 오를 수 없다면 내부에서 문을 열게 만들어야지. 우리에겐 동맹이 필요해. 강태준의 제국 안에서 그에게 불만을 품고 있으면서 그를 끌어내릴 힘과 명분을 가진 사람. 유진의 매직펜이 한 이름 위에서 멈췄다. 박진우 이사. 이민혁의 눈이 커졌다. 박진우 이사 말씀이십니까? 진성건설의 창업 공신 중 한 분이자 강태준 회장 다음으로 지분이 많은 대주주. 하지만 그는 강 회장의 최측근이 아니, 유진이 이민혁의 말을 잘랐다. 그는 강태준의 사람이 아니야. 그는 진성건설의 사람이지. 그리고 강태준의 가장 강력한 정적 정직이야. 유진은 강태준의 아내로 살았던 10년의 세월을 떠올렸다. 화려한 저택에서 열렸던 수많은 비공식 만찬과 회의들. 그녀는 그저 장식품처럼 앉아 있었지만 모든 것을 듣고 기억했다. 박진우 이사는 선대 회장 때부터 회사를 지켜온 올드 가드였으며 강태준의 무리한 사업 확장, 특히
블루코스트 프로젝트를 이사회에서 유일하게 반대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강태준의 독단적인 경영이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강태준은 박 이사를 경영 일선에서 밀어내고 허울뿐인 이사 자리에 앉혔어. 하지만 그의 지분은 여전히 막강해. 그는 강태준의 독주를 막을 명분을 찾고 있을 거야. 우리가 그 명분을 주면 돼. 유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다. 문제는 지하에 숨어 지내는 유령 같은 자신들이 어떻게 그 거물과 접촉하느냐였다. 이민혁이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박진우 이사는 극도로 신중한 인물입니다. 공식 일정 외에는 거의 노출되지 않습니다. 진성건설 본사가 아닌 삼청동에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송주컨이라는 전통 다원에서 대부분의 외부 인사를 만납니다. 보안이 철저합니다. 직접 가야겠어. 유진이 결심했다. 그녀는 이민혁이 마련해준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코트를 걸쳤다. 선배님, 위험합니다. 그가 우리 편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릴 강 회장에게 넘길 수도. 그는 기회주의자야, 민혁 씨. 그리고 지금이 그에게는 다시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지. 그는 내 제안을 거절하지 못할 거야. 다음 날 저녁,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삼청동의 고즈넉한 골목. 유진은 송주컨에 굳게 닫힌 대문 앞에서 기다렸다. 이곳은 철저한 예약제로 운영되는 박진우 이사의 사적인 성역이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앞을 가로막는 것뿐이었다. 몇 시간의 기다림 끝에 대문이 열리고 중후한 검은색 세단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유진은 망설임 없이 차 앞으로 걸어나갔다. 운전기사와 경호원이 놀라 차에서 내리려 했지만 유진은 창문을 향해 소리쳤다. 박진우 이사님, 서유진입니다. 강태준 회장의 아내였던 사람입니다. 블루코스트와 태산 머티리얼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태산 머티리얼이라는 단어가 흘러나온 순간 뒷좌석의 창문이 천천히 내려갔다. 60대 초반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박진우 이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시선은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서유진 씨, 강 회장과 이혼한 걸로 아는데 이런 무례한 행동은 뭐지? 돈이라도 필요한 건가? 유진은 그의 차가운 시선에 물러서지 않았다. 돈이 필요했다면 이런 방식으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사님께서는 강태준 회장이 회사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저는 이사님께 강 회장을 끌어내릴 총알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저는 내부 자료 접근 권한과 안전이 필요합니다. 박진우 이사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는 잠시 유진을 바라보았다. 강태준에게 버림받은 여자의 절망이 아닌 모든 것을 건 승부사의 눈빛이었다. 10분 주지. 차에 타. 유진은 차에 올라탔고 세단은 빗속으로 미끄러지듯 사라져 박 이사의 또 다른 은신처인 평창동의 한적한 빌라로 향했다. 빌라의 서재는 송주컨보다 더 내밀하고 안전한 공간이었다. 박진우 이사는 최고급 위스키를 한 잔 따르며 유진을 시험했다. 총알이라. 고작 하청업체 소송 하나 이긴 변호사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강 회장이 자네를 어떻게 묻어버렸는지 이미 다 들었네. 유진은 자신의 낡은 노트북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그 소송은 강태준의 시선을 끌기 위한 연막이었습니다. 제가 진짜 노린 것은 이것입니다. 그녀는 이민혁이 정리한 타임라인을 화면에 띄웠다. 한소라, 국토부 박성진 국장, KDB 이석훈 부행장의 은밀한 만남과 블루코스트 프로젝트의 비정상적인 인허가 및 대출 승인 과정이 나란히 펼쳐졌다. 박진우 이사의 표정이 처음으로 심각하게 굳어졌다. 그는 태산 머티리얼이 강태준의 비자금 창구라는 것은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그것이 정관계와
금융계의 거물들에게 흘러들어가는 뇌물의 통로였으며 한소라가 그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것까지는 알지 못했. 이게 사실인가?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합니다. 한소라가 그들에게 명품 가방을 사준 정도로는 강태준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태산 머티리얼의 자금이 그들의 차명 계좌로 흘러 들어간 송금 내역이나 그 대가성을 입증할 내부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유진은 박진우 이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사님은 진성건설의 내부 감사 자료에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강태준 회장이 덮어버린 블루코스트 프로젝트의 초기 사업성 검토 보고서 원본, 그리고 태산 머티리얼에 대한 모든 지출 결의서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자료들 속에서 그들의 범죄를 입증할 법적 논리를 찾아낼 것입니다. 박진우 이사는 서재를 천천히 맴돌았다. 유진이 내민 카드는 그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강력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권 다툼이 아니었다. 회사의 존폐를 건, 그리고 자신의 남은 인생을 건 거대한 도박이었다. 만약 성공한다면 그는 강태준이라는 암적인 존재를 도려내고 회사를 구할 영웅이 될 수 있었다. 서 변호사, 자네는 지금 나에게 반역을 제안하는 걸세. 박 이사가 멈춰섰다. 만약 실패한다면 우린 강 회장 손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지. 유진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사님께는 아직 지켜야 할 진성건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강태준이 그 회사를 통째로 삼키기 전에 막으셔야 합니다. 긴 침묵 끝에 박진우 이사가 결단을 내렸다. 그는 이 날카롭고 대담한 변호사를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자신의 충직한 비서에게 보안 전화를 걸었다. 김 실장, 평창동 게스트하우스를 정리하게. 손님이 오실 걸세. 그리고 감사팀의 비공개 서버에 접속해야겠네. 블루코스트 관련 자료 A부터 Z까지 전부. 그는 유진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경계심 대신 차가운 동맹의 빛이 서려 있었다. 환영하네, 서 변호사. 이제부터 자네와 자네 사람은 내 보호 아래 있네. 자네가 말한 총알을 반드시 찾아내게. 강태준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을 수 있는 단 한 발의 총알을. 지하 창고의 시대는 끝났다. 진정한 반격의 서막이 올랐다. 평창동의 안가는 서유진과 이민혁에게 단순한 은신처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반격을 준비하는 전략 사령부이자 강태준의 거대한 제국에 맞서기 위한 마지막 보루였다. 지하 창고의 퀴퀴한 먼지와 절망적인 한기 대신 이곳은 잘 관리된 서재의 묵은 종이, 냄새와 뜨거운 커피 향, 그리고 두뇌 싸움의 팽팽한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쫓기는 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덫을 놓는 사냥꾼이었다. 박진우 이사는 약속대로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가장 충직한 비서를 통해 진성건설 내부 감사팀의 비공개 서버 접근 권한과 함께 블루코스트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원본 자료가 담긴 하드 드라이브를 유진에게 전달했다. 이것은 박 이사에게도 목숨을 건 도박이었다. 강태준에게 발각되는 순간 그 역시 모든 것을 잃게 될 터였다. 이 안에 강태준의 심장이 들어 있습니다. 유진이 차가운 금속성 하드 드라이브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와 이민혁은 즉시 자료 분석에 착수했다.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의 바다가 아니었다. 강태준이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정교하게 조작하고 왜곡한 거짓과 위선의 미로였다. 이민혁은 그의 천재적인 데이터 분석 능력을 총동원했다. 그는 수십만 건의 결제 서류, 이메일 기록, 회계 장부를 교차 검증하며
강태준이 숨기려 했던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했다. 유진은 법률가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 흐름의 의미를 해석했다. 그녀는 특히 블루코스트 프로젝트의 초기 사업성 검토 보고서 원본 파일에 집중했다. 찾았어요. 며칠 밤낮을 꼬박 세운 끝에 유진이 마른 입술을 열었다. 그녀가 화면에 띄운 것은 강태준이 승인한 최종 보고서가 아닌 그가 폐기시켰던 최초의 원본 보고서였다. 이것 봐요, 민혁 씨. 최초 용역 보고서 상위 블루코스트 프로젝트 예상 수익률은 마이너스 5%였어요. 사업성이 전혀 없다고 결론 내렸던 거야. 이민혁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강 회장이 이사회에 보고하고 은행에 제출한 자료는 예상 수익률이 15%가 넘었습니다. 유진은 차갑게 미소 지었다. 그가 조작한 거지. 그는 처음부터 이 프로젝트로 돈을 벌 생각이 아니었어. 이 프로젝트 자체를 거대한 비자금 세탁 창구로 이용할 계획이었던 거야. 그리고 이사회, 특히 박진우 이사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걸 밀어붙였지. 이것은 강태준의 업무상 배임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는 고의로 회사의 손해를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프로젝트를 강행했다. 하지만 유진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강태준은 유능한 변호인단을 고용해 경영상의 판단이었다고 둘러댈 것이 뻔했다. 그에게는 더 확실한 족쇄가 필요했다. 태산 머티리얼 장부를 다시 봅시다. 유진은 이민혁이 추적했던 조세 피난처로 흘러들어간 그 검은 돈의 실체에 다시 집중했다. 그들은 이미 그 돈이 해외 마케팅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위장된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겐 진성건설 내부의 결제 시스템 원본이 있었다. 이민혁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선배님, 찾았습니다. 태산 머티리얼로 나간 자금의 최종 승인 코드. 강태준 회장 본인의 개인 승인 코드입니다. 이전까지 비서실장 선에서 정리된 줄 알았던 모든 자금 집행의 정점에는 강태준이 있었다. 그는 그 누구도 믿지 못하고 가장 핵심적인 범죄의 방아쇠는 직접 당겼던 것이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그 승인 코드와 함께 첨부된 숨겨진 메모 파일이었다. 거기에는 날짜와 이니셜, 그리고 액수가 적혀 있었다. 8, 15, P, S, J, 50억, 11, 10, L, S, H, 100억. 그 날짜는 정확히 블루코스트의 환경 영향 평가가 통과된 날, 그리고 KDB은행의 대출이 승인된 날과 일치했다. PSJ는 박성진 국장이었고 LSH는 이석훈 부행장이었다. 게임 끝났네요. 유진이 나직이 속삭였다. 그녀는 모든 증거를 하나로 모으기 시작했다. 1. 수익성 없는 프로젝트를 조작하여 강행한 배임 증거. 2. 태산 머티리얼이라는 유령 회사를 이용한 횡령 증거. 3. 그 횡령한 자금으로 박성진과 이석훈에게 뇌물을 상납한 제3자 뇌물 공여 증거. 이 모든 것의 정점에 강태준이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완벽한 증거를 어떻게 터뜨리느냐였다. 유진은 박진우 이사를 다시 안가로 불렀다. 모든 증거를 브리핑 받은 박 이사의 얼굴은 경악과 분노, 그리고 희미한 희열로 상기되었다. 이런 미친놈. 그는 회사를 통째로 도박판에 던진 거였어. 유진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사님, 이 자료를 지금 검찰에 넘기면 강태준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진성건설도 함께 무너집니다. 주가는 폭락할 것이고 블루코스트 프로젝트는 전면 중단되어 회사는 파산 위기에 몰릴 겁니다. 이사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건 아닐 겁니다. 박진우 이사는 유진의 의도를 꿰뚫어 보았다. 그래서 자네의 계획은 뭔가? 유진은 준비한 서류를 내밀었다. 그것은 임시 주주총회 소집 요구서였다.
강태준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전에 주주들의 심판대에 먼저 세워야 합니다. 그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그가 회사에 끼친 손해를 모두 환수해야 합니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치밀했다. 박진우 이사와 그가 규합할 수 있는 모든 소액 주주들의 위임을 받아 유진이 그들의 법률 대리인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것이었다. 그 자리에서 강태준이 자신의 최대 치적으로 블루코스트를 자랑할 때 그 성공의 민낯이 얼마나 추악한지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이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오만함에 발목을 잡히게 될 겁니다. 유진이 설명했다. 그는 이사님의 주주총회 소집 요구를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 기회에 반대 세력을 완전히 싹쓸이하려 할 겁니다. 그는 주주들 앞에서 블루코스트의 조작된 성공을 과시하며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 하겠죠.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준비한 덫이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박진우 이사는 유진의 전략에 전율했다. 이것은 단순한 법적 공방이 아니었다. 상대의 심리를 역이용하는 고도의 전략이었다. 그는 강태준의 오만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좋네. 자네 말대로 하지. 내가 소액 주주들을 규합하겠네. 자네는 강태준의 숨통을 끊을 가장 날카로운 칼을 준비하게. 주주총회 날짜는 2주 뒤로 잡혔다. 남은 시간 동안 유진과 이민혁은 안가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 그것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다. 강태준의 모든 범죄 행위가 진성건설 주주들에게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를 입혔는지 숫자로 정확히 환산한 손해배상 청구서나 다름없었다. 이민혁은 모든 데이터를 법정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정리했다. 유진은 강태준이 빠져나갈 수 있는 모든 법적 허점을 차단하는 논리를 구축했다. 그녀는 10년 전 법정을 호령하던 독사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돌아와 있었다. 주주총회 하루 전날 밤, 유진은 모든 준비를 마친 보고서를 덮었다. 그녀는 안가의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10년 전 그녀는 강태준의 아내가 되어 저 야경 속 가장 화려한 빛의 일부가 되었다. 그리고 몇 달 전 그녀는 그 빛에서 쫓겨나 가장 어두운 지하로 떨어졌다. 이제 그녀는 다시 그 빛의 중심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서유진 변호사로서 그녀는 차가운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은 없었다. 오직 내일의 전쟁을 기다리는 전사의 차가운 결의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강태준이 스스로 판 무덤의 뚜껑을 덮어줄 시간이었다. 진성그룹 본사 1층의 대강당은 수백 명의 주주와 증권사 애널리스트 그리고 국내 주요 경제지 기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알 수 없는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오늘은 단순한 임시 주주총회가 아니었다. 진성그룹의 절대 권력자인 강태준 회장과 은퇴한 줄 알았던 창업 공신 박진우 이사 간의 정면 대결이 예고된 날이었다. 강태준은 단상 중앙, 화려한 조명 아래 서 있었다. 그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를 하고 있었으며 얼굴에는 오만함과 자신감이 넘쳤다. 그는 이 자리를 박진우의 구시대적인 반란을 완전히 진압하고 자신의 리더십을 재확인하는 무대로 삼을 작정이었다. 그의 시선이 앞줄 한쪽에 앉은 한소라에게 잠시 머물렀다. 그녀는 주주 자격은 없었지만 강태준의 특별 초대로 미래의 안주인이라도 되는 듯 당당하게 앉아 승자의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다. 친애하는 주주 여러분, 강태준의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오늘 박진우 이사께서 시대착오적인 우려로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빼앗은 점 회사의 대표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는 시작부터 박 이사를 구시대로 규정하며 공세를 시작했다.
그는 거대한 스크린에 블루코스트 리조트의 화려한 조감도를 띄웠다. 박 이사께서 그토록 반대하셨던 이 블루코스트 프로젝트야말로 진성건설의 미래입니다. 저는 불가능해 보였던 환경 영향 평가를 통과시켰고 국내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성공시켰습니다. 조작된 보고서가 아닌 제 리더십이 이룬 성과입니다. 주주들 사이에서 감탄과 함께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강태준은 박 이사를 향해 경멸적인 미소를 보냈다. 이제 이 위대한 성공을 폄훼하려는 세력에게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보여주실 시간입니다. 저 강태준에 대한 그가 신임 투표를 제안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회장님. 대강당의 육중한 뒷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또렷한 구두 소리를 내며 입장했다.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서유진이었다. 그녀는 100억을 받고 쫓겨난 비련의 전처가 아니었다. 그녀는 날카로운 변호사의 갑옷을 입고 있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그러나 그 어떤 보석보다 형형하게 빛나는 눈.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단상을 향해 걸어왔다. 강태준의 얼굴이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여긴 네가 낄 자리가 아니야. 당장 이 여자를 끌어내. 강태준이 보안 요원들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보안 요원들이 유진을 막아서려 할 때 박진우 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두 멈추시오. 서유진 변호사는 본인을 포함한 의결권 주식 15%의 정식 법률 대리인입니다. 주주총회 절차에 따라 의제에 대한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강태준의 아내였던 여자가 그의 최대 정적의 법률 대리인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보다 더 극적인 장면은 없었다. 강태준은 절차적 정당성 때문에 그녀를 막을 수 없었다. 유진은 차분하게 단상 한편에 마련된 발언대에 섰다. 그녀는 강태준을 잠시 바라본 뒤 주주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사자법률사무소의 서유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저는 박진우 이사님을 비롯한 주주 여러분의 위임을 받아 강태준 회장께서 위대한 성공이라고 포장한 블루코스트 프로젝트의 실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당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한소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강태준 회장께서는 이 프로젝트의 예상 수익률이 15%가 넘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 진성건설 감사팀이 보관 중이던 최초의 사업성 검토 보고서 원본이 있습니다. 유진이 스크린에 파일을 띄웠다. 강태준의 눈이 공포로 흔들렸다. 그가 분명히 폐기하라고 지시했던 파일이었다. 원본 보고서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예상 수익률 마이너스 5%, 사업성 없음. 즉, 이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도 강행된 명백한 업무상 배임 행위입니다. 주주들 사이에서 첫 번째 동요가 일어났다. 거짓말, 저건 조작된 거야. 강태준이 소리쳤지만 유진의 목소리가 그의 말을 덮었다. 강 회장님께서는 이것이 경영상의 판단이었다고 항변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손해나는 사업을 위해 태산 머티리얼이라는 유령 회사에 수백억 원의 자재 대금을 부풀려 지급했는지 설명하셔야 할 겁니다. 유진은 다음 자료를 띄웠다. 태산 머티리얼의 법인 등기부 등본과 자금 흐름도였다. 이 회사의 감사는 한정식 씨, 바로 저기 앉아 계신 한소라 씨의 부친입니다. 이 회사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며 진성건설의 자금을 빼돌리기 위한 비자금 창구였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이 한소라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사색이 되어 고개를 숙였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다. 유진은 강태준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주주 여러분, 그렇다면 이 수백억 원의 비자금은 어디로 갔을까요?
강태준 회장께서는 이 돈으로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녀는 세 번째 증거, 강태준의 개인 승인 코드가 찍힌 내부 결제 메모를 스크린에 띄웠다. 8월 15일 P, SJ 50억, 11월 10일 L, SH 100억. 이 날짜는 블루코스트의 환경 영향 평가가 통과된 날, 그리고 KDB 은행의 대출이 승인된 날입니다. 이 돈은 국토부 박성진 국장과 KDB 이석훈 부행장에게 흘러들어간 추악한 뇌물이었습니다. 대강당은 이제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졌다. 주주들의 고함과 기자들의 외침이 뒤섞였다. 횡령이다, 배임이다. 당장 끌어내. 강태준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단상을 붙잡고 서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유진은 아직 끝내지 않았다. 그녀는 마이크를 고쳐잡고 강태준이 이혼 합의서를 던지던 그날 밤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강태준 회장께서는 이 비자금 중 일부인 100억 원으로 자신의 내연녀인 한소라 씨에게 펜트하우스와 슈퍼카를 사주었습니다. 여러분의 피 같은 투자금이 회사의 미래가 아닌 회장의 불륜 상대방을 치장하는 데 쓰인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결정타였다. 모든 분노가 강태준에게로 향했다. 그가 자랑했던 모든 것은 거짓이었고 그의 성공은 주주들의 돈을 훔쳐 이룬 범죄에 불과했다. 유진은 떨리는 강태준을 바라보며 공식 안건을 상정했다. 이에 본 법률 대리인은 주주 여러분께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첫째, 강태준 회장의 즉각적인 해임. 둘째, 블루코스트 프로젝트 전면 재검토를 위한 특별감사위원회 구성. 셋째, 강태준 회장 및 관련자 전원에 대한 횡령, 배임, 뇌물 공여 혐의의 형사 고발. 박진우 이사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다. 제청합니다. 주주들의 함성이 동의를 표했다. 바로 그 순간 대강당의 뒷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변호사가 아니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사관들이었다. 박진우 이사가 미리 제보해둔 것이었다. 수사관들이 혼란을 뚫고 단상으로 향했다. 강태준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뇌물 공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강태준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수사관들에게 양팔을 붙잡혔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유진을 노려보았지만 유진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한소라는 이미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울부짖고 있었다. 강태준의 화려했던 제국이 그가 버렸던 아내의 손에 의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강태준 회장이 수갑을 찬 채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는 순간 진성그룹 대강당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의 고성과 분노, 기자들의 광적인 플래시 세례, 그리고 보안 요원들의 다급한 외침이 뒤섞여 거대한 혼돈의 소용돌이를 만들었다. 서유진은 그 모든 광경의 중심에서 무너져 내린 단상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고 이제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의 모든 신문 일면은 진성그룹 강태준 회장, 주주총회 현장서 긴급 체포라는 충격적인 헤드라인으로 도배되었다. TV 뉴스는 24시간 내내 관련 속보를 쏟아냈다. 희대의 횡령 배임 사건, 정관계 로비 스캔들, 총수의 몰락, 강태준이 평생 쌓아올린 명성과 성공의 탑은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되었다. 가장 즉각적인 반응은 주식시장에서 나타났다. 개장과 동시에 진성건설의 주가는 하한가로 직행했다. 시가총액 수조 원이 순식간에 증발했다. 강태준의 오만함이 불러온 대가는 개인의 몰락을 넘어 수만 명의 소액 주주들과 회사의 임직원 전체가 감당해야 할 재앙으로 번지고 있었다. 블루코스트 프로젝트는 전면 중단되었고 관련 채권단은 비상대책회의에 들어갔다. 강태준의 몰락과 함께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 선
또 다른 인물은 한소라였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여배우가 아니었다. 강태준의 여자, 뇌물 로비 브로커라는 치욕스러운 낙인이 찍혔다. 주주총회 현장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울부짖던 그녀의 사진은 강태준의 수갑찬 모습과 나란히 실렸다. 검찰은 지체 없이 한소라를 제3자 뇌물 공여의 핵심 공범으로 지목하고 소환했다. 그녀가 강태준에게서 받은 100억 원대의 펜트하우스와 슈퍼카는 범죄 수익으로 규정되어 즉시 가압류되었다. 그녀의 모든 연예 활동은 중단되었고 광고주들은 천문학적인 위약금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가 꿈꾸던 화려한 신분 상승의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다. 한소라는 구치소로 이송되기 전 검찰 청사 앞에서 마지막으로 카메라 앞에 섰다. 짙은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절망과 공포가 그녀의 얼굴에 서려 있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강 회장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녀의 비명 섞인 항변은 그러나 서유진이 제시한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강태준 역시 마찬가지였다. 서울구치소 독방에 갇힌 그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을 고용하면 이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천문학적인 수입료를 제시하며 국내 10대 로펌에 모두 접촉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거절뿐이었다. 서유진이 주주총회에서 공개한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완벽했다. 그것은 강태준 본인의 서명이 담긴 결제 서류와 내부 메모, 조작된 보고서 원본이었다. 그 어떤 변호사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 게다가 여론은 최악으로 치달았고 정권마저 이번 기회에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며 검찰을 압박했다. 강태준은 자신이 버린 사냥개가 사실은 자신을 물어죽일 호랑이였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서유진이 던진 돌은 강태준과 한소라뿐만 아니라 그들과 연결된 부패의 사슬 전체를 뒤흔들었다. 국토부의 박성진 국장과 KDB은행의 이석훈 부행장은 즉각 대기 발령 조치되었고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되었다. 그들은 한소라와의 만남 자체를 부인하려 했지만 이민혁이 확보한 레스토랑 예약 기록과 CCTV 영상 자료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들의 차명 계좌에서 거액의 뭉칫돈이 발견되었고 그 돈이 태산 머티리얼에서 흘러나온 자금이라는 것까지 밝혀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한때 국가의 녹을 먹고 금융산업의 중추를 맡았던 그들은 이제 한낱 여배우의 유혹에 넘어가 나라의 근간을 좀먹은 부패 공직자로 낙인 찍혔다. 진성그룹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다. 절대 권력의 공백은 즉각적인 혼란을 초래했다. 박진우 이사가 주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임시의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그는 가장 먼저 서유진을 법률 고문으로 이민혁을 감사팀의 특별 자문으로 위촉했다. 이제 그들은 지하 창고가 아닌 70층 회장실 옆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일하게 되었다. 박진우 이사는 서유진이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강태준의 잔재를 청산하기 시작했다. 블루코스트 프로젝트는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고 태산 머티리얼을 포함한 모든 유령 회사와의 계약은 파기되었다. 회사는 강태준 개인에게 수천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유진은 창밖으로 혼란에 빠진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정의의 실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가 한때 몸담았고 남편을 도와 성장시켰던 회사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는 것은 복잡한 심경을 안겨주었다. 승리했지만 그 승리는 씁쓸했다. 이민혁이 따뜻한 커피를 들고 그녀의 옆으로 다가왔다. 선배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났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피로가 섞여 있었다. 유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커피를 받아들었다.
아니, 민혁 씨. 이제 시작이야. 그녀의 시선은 한때 강태준이 앉았던 거대한 회장 의자를 향했다. 우리는 괴물을 끌어내렸어. 하지만 그 괴물이 망가뜨린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건 훨씬 더 어려운 싸움이 될 거야.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다. 강태준이라는 이름이 남긴 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겠지. 며칠 후 강태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모든 혐의를 부인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강태준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법정에 섰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아마도 형량을 줄이기 위한 마지막 전략을 선택했거나 혹은 서유진이 제시한 완벽한 증거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했는지도 모른다. 법정은 강태준에게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한소라 역시 공범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박성진과 이석훈도 각각 징역 8년과 10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배신의 대가는 혹독했고 법의 심판은 엄정했다. 뉴스를 통해 강태준이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던 유진은 조용히 TV를 껐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애증으로 뒤엉켰던 한 시대가 완전히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준의 아내도 복수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서유진 변호사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녀 앞에는 무너진 제국을 재건해야 하는 더 큰 사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강태준의 시대가 막을 내린 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 중심에 있던 거대한 제국, 진성그룹은 조용하지만 고통스러운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었다. 주가는 폭락의 충격에서 벗어나 서서히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었고 비상대책위원장이 된 박진우 이사는 서유진의 법률 자문을 받아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내부 개혁을 단행하고 있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블루코스트 프로젝트는 사실상 백지화되었다.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친환경 생태공원을 겸한 소규모 연수원 시설로 변경되었다. 이 과정에서 유진은 주주 대표로서 채권단과의 지난한 협상을 이끌었고 회사의 파산을 막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녀는 강태준이 남긴 상처를 수습하는 마지막 임무를 완수한 것이었다. 그리고 오늘 서유진은 더 이상 평창동에 안 가나 진성그룹 70층의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에 있지 않았다. 그녀는 서초동 법조타운의 중심, 환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통유리창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유진엔 YUJN LE 법률사무소라는 깔끔한 현판이 걸려 있었다. 이민혁의 사자 법률사무소보다 훨씬 넓고 전문적이었지만 강태준의 사무실처럼 오만함이 느껴지는 화려함은 없었다. 선배님, 아니, 서 대표님, 첫 의뢰인입니다. 이민혁 변호사가 이제는 어엿한 파트너 변호사의 모습으로 노크하며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지하 창고 시절의 절망 대신 자신감과 활기가 넘쳤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회의실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지만 단호했다. 회의실에는 30대 초반의 젊은 CEO가 초조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는 혁신적인 AI 기술을 개발한 유망한 스타트업의 대표였지만 최근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부터 적대적 인수합병, M&A 시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대기업은 기술을 탈취하기 위해 특허 소송을 남발하고 핵심 인력을 빼가는 등 진성그룹이 과거 한우리 씨에게 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서 변호사님, 업계에서 변호사님의 명성을 들었습니다. 강태준 회장을, 그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신 유일한 분이라고요. 젊은 CEO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경외심이 섞여 있었다. 그는 서유진이 자신을 구해줄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고 있었다. 유진은 그가 내민 방대한 자료를 조용히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복잡한 계약서 조항과 특허 분쟁 기록을 빠르게 훑어내려갔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백 가지 법적 대응 전략이 그려지고 있었다. 10년의 공백은 완벽히 메워졌고 오히려 시련을 겪으며 그녀의 칼날은 더욱 날카롭고 정교해져 있었다. 그녀는 자료에서 눈을 떼고 젊은 CEO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상대방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주는 힘이 실려 있었다. 대표님, 상대방은 지금 대표님의 공포심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법적 논리가 아니라 자본의 힘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전략에는 치명적인 허점이 있습니다. 유진은 화이트보드에 상대방의 공격 루트와 방어 전략을 조목조목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 법정에서 독사라 불리던 공격적인 변호사가 아니었다. 또한 강태준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순종적인 아내도 아니었다. 그녀는 의뢰인을 보호하고 거대한 불의에 맞서는 수호자로서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명쾌한 분석과 확신에 찬 태도에 젊은 CEO의 얼굴에 드리워졌던 절망감이 서서히 사라지고 희망의 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유진은 그녀가 가진 법률 지식과 전략적 사고를 이제는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 지키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 이민혁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존경과 감탄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회의가 끝나고 한결 편안해진 표정의 의뢰인이 돌아갔다. 이민혁이 유진에게 다가와 말했다. 정말 10년 전 선배님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멋지십니다.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우리는 지하 창고에서 컵라면을 먹던 그날을 잊지 말아야 해요. 이 변호사.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지. 강태준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5년을 모두 인정받았다. 그는 항소했지만 고등 법원 역시 서유진이 제시한 증거를 뒤집을 수 없었다. 그는 이제 교도소의 높은 담장 안에서 자신이 버렸던 아내의 이름을 매일같이 신문 경제면에서 확인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었다. 한소라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모범수로 감형되어 얼마 전 가석방되었다. 100억 원의 펜트하우스와 슈퍼카는 모두 범죄 수익으로 환수되었고 그녀의 연예계 경력은 완전히 끝났다. 그녀는 대중의 기억 속에서 잊혔고 화려했던 꿈은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박진우 이사는 진성그룹의 회장 직무대행으로서 회사의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었다. 그는 유진의 새 사무실 개업식에 송주컨의 가장 귀한 난초 화분을 보내왔다. 거기에는 카드 한 장이 꽂혀 있었다.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며 진성그룹은 당신의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복잡했던 동맹 관계를 마무리하는 정중한 인사였다. 유진은 다시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 섰다. 그녀의 사무실에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그녀가 한남동 저택에서 그리고 70층 회장실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풍경이었지만 전혀 다르게 느껴졌다. 과거에 그것이 소유와 속박의 상징이었다면 지금은 가능성과 자유의 상징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그날 밤 자신을 내쫓았던 차가운 비를 생각했다. 그 비는 그녀의 모든 것을 씻어내렸지만 동시에 그녀를 억누르고 있던 껍질을 깨고 새로운 씨앗을 틔우게 했다. 그녀는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10년의 잿더미 위에서 오롯이 자신만의 힘으로 새로운 삶을 창조해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복수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서유진 그 자체로 완전했다. 유진은 창가에서 몸을 돌렸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방금 전 젊은 CEO가 맡기고 간 새로운 사건 파일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파일을 집어들었다. 그 무게감이 기분 좋게 느껴졌다.
그녀의 입가에 10년 만에 가장 평온하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로 걸어가며 나직이 속삭였다. 시작하죠.